네, 요 간략하게 이제 어떻게 예창하고 초창, 그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컨설팅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뭐 팁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략히 좀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실제 대기업에서 주로 공대로서 먼저 시작을 했고, 금속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금속과에서 처음에 이제 삼성 쪽에 금융기술자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포스코나 LG 쪽으로 바꾸면서 그 혁신 활동 주로 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그 협력업체, 그 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스타트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때 초기에 이제 그 젊은 친구와 같이 해서 일루넥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제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신바트라는 회사를 했었고, 요때는 이제 IT하고 제조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게 이제 내부 사정이 해가지고 좀 접고, 작년부터 해갖고 스텔라비스라는 걸로 해서 아예 이제 경영 컨설팅 쪽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런 뭐 밑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나 R&D 사업 이런 것들을 실제로도 진행을 해봤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뭐 어떻게 받으면 되고, 뭐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 내 사업보다는 그분들 도와드리는 걸 제가 더 잘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이걸 좀 더 전문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창업 컨설팅으로 이제 아예 간판을 바꾸고 이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거 창업 지원 사업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런 이제 사업 계획서의 구조와 뭐, 최근에는 또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AI를 활용한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 건지, 그리고 원래 이제 지금 그 아직 예창패는 공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초창패하고 창도패는 공지가 됐고 전체 공고문, 통합 공고문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별도로 실전을 실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전 과정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가 왜 창업 지원 사업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은 크게 중앙부처랑 지자체가 있는데 그 각각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디가 더 유리한 건지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업 지원 트렌드가 좀 바뀌었는데 그걸 원래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바로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지금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들이 이쪽에 있는 한 5개 정도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 검은색으로 적혀 있는 게 실제 뭐 정부가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행간이나 이제 정책 방향은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 나름대로 좀 추측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창업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대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실제 대외적인 목적이고요. 물론 그거를 행간을 좀 뜯어보면 현재 이제 대기업의 고용 한계가 이제 좀 달랐고요. 대기업들이 이제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 수도 증가가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창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이제 그 실업률이 많다 보니까 그 청년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창업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할 때 예비 창업 같은 경우는 조건이 지원받고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창을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 해서
뭐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혁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나 교수, 사내벤처 창업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자립을 지원하겠다.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청년 창업을 많이 우대하겠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 감소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트렌드가 나온 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극 3특이라 그래서 5개의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구 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이렇게 5개를 엮고 또 3개의 특별자치도를 선정을 해서 제주도, 강원도, 전북,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이쪽을 각각의 특색, 그 특수한 산업체를 그쪽으로 이제 그 밀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쪽으로 된다 그러면 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창업 지원이나 그 R&D를 많이 지원해 주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한계라고 해서 초기 창업 기업이 겪는 죽음의 계곡, 뭐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보통 초기에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직 제품이 없어가지고 제품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 매출이 없이 계속 견뎌하는 그런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 부르는데 그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중물 자금이 이렇게 무상환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자금은 이 마중물 자금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창업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환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이게 내가 갚을 필요도 없고 그냥 받아서 잘 쓰면 되겠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약 조건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상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상공인하고 창업기업하고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개의 대상으로 해서 무상환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각각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니까 10인 미만이라고 하면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 그 외에는 그냥 5명 미만이다. 그렇게 보시면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그래서 이제 1년 차부터 7년 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많고요. 7년이 넘어가면 이제 창업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소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업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크게는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면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본다 해서 요 세 개의 군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이 중소기업의 인원수가 요 5명 미만이다. 그럼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도 되고 중소기업도 되고 그래서 요 중소기업 확인서에 보면 밑에 소기업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증명하는 게 소상공인 확인서를 떼어도 되고 이 중소기업 확인서에서도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명드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이런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은 이 창업 기업 확인서가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상환 정부 지원금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현금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현금성은 맞지만 현금으로 우리 대표님들의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의 속성은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금은 마음대로 쓰는 현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면 보통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2천, 4천에서 한 6천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맥스는 1억이지만 보통 한 7, 8천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는 맥스 3억까지지만 보통 한 1억 3천에서 4천 정도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주간 기간에 계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정이 되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이 주간 기업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내가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을 이제 신청할 때 이때 심사를 하고 이 기업들을 계속 이제 도와주는 그리고 이 주간 기간마다 특정한 이제 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지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령 A라는 주관 기업에 그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억이 됐다라고 하면 이 주관 기간에 1억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떤 금액이 쓰고 싶어. 그러면은 재료를 살 게 있다. 그럼 그 재료를 뭐 1,000만 원어치를 사야 됩니다라고 사전 승인을 주관 기관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럼 주관 기관에서 검토해보고 쓰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이 외주업체에다가 이제 용역을 발주를 내는 거죠. 발주를 내게 되면 이 용역업체에서 뭐 그게 서비스가 됐든 재료가 됐든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창업기업이 충분히 들어왔다는 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만약 그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 보고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뭐 구입했다 그러면 재료가 납품이 됐다 납품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비 지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관기관에서 그러면 승인된 내용에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 승인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를 내주 업체에다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지급을 하게 될 때 VAT,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 창업기업에서 외주기업으로 직접 드려야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주관기관에서 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지원금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하고 대표의 인건비는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통합 공고문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2026년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문이 지금 K-스타트업이라는 이 웹사이트에 떠 있습니다. 보통 창업 지원 사업은 이런 K-스타트업에 거의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거의 이제 찾아볼 수 있고 다른 지역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나와 있던 통합 공고를 보면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가서 전체 유형이 있고 전체 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비 창업인지 창업 초기 3년 이내인지 도약기면 4에서 7년 이내인지 그다음 뭐 그 이유는 창업으로 안 보는데 대신 신산업 부분은 10년까지 또 창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화나 기술 개발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면 요 클릭하면 이제 그걸 추천해 주거든요. 뭐 근데 요 통합 공고문 자체를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단 중앙부처 사업화 33건에서 사업명, 사업 개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그다음 예산이 있고 공고일이 언제다, 소환부처가 어디고, 주관기관이 어디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창업 사업화 준비 단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 시장을 안착을 유도한다 해서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하고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예비 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자, 이게 지원 대상이 되고요. 예산이 지금 49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일은 1월 달이고요. 그다음에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고 주관기관은 창진원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지원 대상에 맞는 게 내가 맞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사업화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사업화가 이제 146건이 있는데, 뭐 서울에 이제 대중견기업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이거는 대중견기업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 기술 분야를 협력하거나 투자 유치 등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해서 사업화 자금하고 R&D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은 창업기업. 그래서 보통 이 창업기업은 뭐 1, 3년 차든 7년 차 이내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19억. 아까보다 많이 적어졌죠.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중앙보다는 금액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뭐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주관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관기관에서 실제 공고문을 별도로 이제 세부 공고문을 내거든요. 이때 그럼 그 공고문에 보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랑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전체 구조를 이제 그 정리를 한 건데요. 지금 보면 26년도 통합공고문 기준으로 보면 총 111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3조 4,600억 원. 그다음에 총 지원 사업 개수는 508개. 이렇게 있는데 중앙부처랑 지자체는 확연히 좀 갈리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예산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93.9%, 3조 2,740억. 대부분의 예산이 다 중앙부처가 있죠. 그렇지만 사업의 개수가 88개로 좀 적고요. 대신 지자체는
금액은 작지만 사업의 개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 경쟁은 중앙이 되게 심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제 그 경쟁이 좀 덜하죠. 대신 이제 금액이 좀 적다. 뭐 그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주로 그 탑티어 도약을 위한 필수 코스라 해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팁스라든지 브랜딩과 스케일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 지자체 쪽은 좀 작게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중점적인 특징이고 실속형으로 알짜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뭐 테스트베드 확보라든지 초기 생존 자금 마련을 위한 지역 거점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여기 이제 좀 특징입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는 금액이 큰 대신에 경쟁도 심하다. 근데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그 지자체에 소속된 창업 기업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적어요. 근데 경쟁이 그만큼 적죠. 그래서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운이 좋으면 예산은 있는데 그걸 타갈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뭐 하반기 되면 아예 이제 이쪽 주관 업체에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 가지고 뭐 기업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막 연락이 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부처는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 워낙에 예산이 많지만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중앙부처에서 한다 그러면은 10대 1 이상은 넘는다고 봐야 되고요. 지자체에서 하면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한 2대 1, 뭐 1.5대 1, 뭐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의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일단 가장 이제 큰 걸 차지하는 거는 여기 면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큰 그 영향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번 정부의 포커스가 AI 딥테크입니다. 그래서, AI가 요즘은 그냥 거의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딥테크 분야로 해서 6대 전략 산업, 이쪽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AI가 들어가는 AI 모델이나 인프라나 반도체, 모빌리티, 로보틱스, 그리고 바이오가 들어가는 생명, 신약, 헬스케어, 그다음에 컨텐츠 쪽, 뭐 요즘 K 컨텐츠가 요즘 많죠. 그다음에 디펜스는 방산 쪽, 우주항공, 해양, 보안, 양자, 에너지는 원자력이나 뭐 친환경, 뭐 그다음에 팩토리는 첨단 제조나 센서, 뭐 이런 쪽이 이제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쪽을 지원하시는 게 이제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실질적 성과 창출이 이제 많이 요구가 되고 있다. 근데 아까 같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투약 패키지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예비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게 초기고 그 다음에 받는 게 창업 투약 패키지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 단계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 그 다음 단계를 신청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간 기업에서 이제 추천도 해주고 가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후속 지원이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받은 거에 대해서 후속 지원을 잘 받으려면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 성과가 대부분 매출하고 고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후속 투자도 훨씬 더 잘 해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주도 생태계가 강화가 돼서 아까 이제 5극 3특 이렇게 얘기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계에 있으면은 가점도 많이 주고 또 자부담도 많이 줄여줍니다. 뭐,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게 금융위하고 산림청에서 신규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신규로 참여되는 경우에는, 어,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도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금융 쪽이나 산림청 쪽에 어떤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글로벌이 되게 중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용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 가점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아까도 봤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창업 지원 사업의 통합 공고만 해도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아직 이제 여기 노랗게 된 부분은 지금 공고가 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공고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25년도 거를 다 다운받아서 그 캡처한 건데 기본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지자체 아까만 하더라도 508개의 그
지원 사업이 있었고, 나머지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 사업을 내가 지원을 해야 되지? 나는 뭘 받을 수 있지?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고문을 다 보고 그걸 또 다 내가 읽어보고 거기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창업 보스를 이제 챗GPT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쓰는 거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창업 아이템명, 여기 창업 지원 사업 추천 보시라고 만들어 놨는데, 어, 원래는 작년에 만든 건 창업 지원 사업 추천 보시라고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 거는 이미 다 공고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공고문까지 다 올려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이제 공고문은 새롭게 공고가 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6년 걸로 지금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고된 내용들만 들어가 있고, 공고되지 않은 것들은 25년도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26년도 거를 하지만 26년도에 없다 그러면은 25년도 거를 추천해 줘왔고 아마 26년도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추천을 챗GPT가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아이템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이쪽 추천을 해주거든요. 어떤 지원 사업이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예비 창업자이고 여성 20세이며 화장품을 OEM으로 만들고 싶어. 어떤 창업 지원 사업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챗GPT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다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질문에 답해 주세요에서 사업자 유형이 뭐냐, 본점 소재지가 어디냐, 그다음에 과거 창업 그 한 이력이 있느냐, 주력 사업 분야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 물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가령 내가 법인 예정, 그다음에 지금 지역은 아마 가면 어디로 할까요? 하만, 네, 하만이라고 한번 해보고 첫 창업, 네, 스킨케어, 친환경 제품.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 예비 창업을 가정했을 때 아이템을 주면 되고요. 만약에 초기 창업이다 그러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아이템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기존에 있는 공고문을 보고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 불가 요건, 뭐 1차 판단 보니까 예비 창업이고 기수의 이력 없고 지역이 경남이다. 뭐 이렇게 쭉 했더니 추천 결과가 가장 적합한 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다. 근데 26년은 아직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가 공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추천 이유가 뭐 이렇게 나오고 주의사항이 뭐다. 근데 최종 선정 여부는 뭐 주관기관 판단에 따른다. 이런 게 있고 조건부로 가능한 게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뭐 요게 이제 지금 있고요. 소상공인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남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경남도 기초 지자체 예비 창업 지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 불가한 거에 이런 게 있고 다음 단계로서 이런 게 추천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일일이 공고문을 다 확인해 보지 않아도 실제 내 상황에 맞는 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26년도, 네,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 지원 통합 공고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이렇게 네 개의 통합 공고문하고 실제 이제 그 공고된 공고문들, 세부 공고문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여성기업이나 청년 창업이나 청년 상인이나 중소기업 기술보 이쪽은 이제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나중에 공고가 되면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챗봇을 이제 좀 트레인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정되는 사업 계획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업 계획서의 구조는 PSST라 그래서 프라블럼,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솔루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 근데 그 푼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 거냐, 성장을 할 거냐, 그리고 이거를 진짜 실행할 수 있는 팀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네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PSST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그 양식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인데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야 되는 부담이 없지만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이상부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 부분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정부 지원 사업비 집행 계획이란 게 적게 되고요. 그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 여기에 정부 지원 사업비랑 자기 부담 사업비의 집행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돈까지 어떻게 쓸 건지가 더 추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인 구조는 맨 처음에 문제를 인식한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타겟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페인 포인트가 뭐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지만 남들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 그게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이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체크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루션. 이러한 문제가 인식이 됐으면 이 솔루션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그 해결 가능성을 이제 적는 게 이제 솔루션 부분인데요. 이때는 이미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시중에 있어요. 그게 이제 경쟁사라는 거죠. 경쟁사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경쟁사들하고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명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쟁사 대비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이 진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건지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증명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MVP라는 겁니다.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특허, 이 기술을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뭐 그리고 이걸 실제로 내가 한번 돌려봤던 이런 검증 데이터들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내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이걸로 풀 수 있어 하는 근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기술력도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 벌 건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스케일업입니다. 그랬을 때 이 탐삼솜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시장, 그다음에 유효 시장, 그리고 내가 하는 목표 시장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시장부터 점차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는 타겟 고객까지 이게 어떤 논리적인 시장 규모로 추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구체적인 수익 모델하고 고객 확보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시장이 이만큼 큰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거야? 근데 지금 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뭐 고객들의 관계가 있고 또 이런 네트워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충분히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단계별로 명확한 마일스톤하고 자금 소유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실제 이 일을 네가 할 수 있어?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주는 게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대표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내가 경력이 그쪽에 뭐 다년간 경력이 있다든지 뭐 전공이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수상한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표는 좀 약하지만 대신 우리 팀원들이 능력이 아주 뛰어나. 그래서 이 팀원들이 역할을 내가 대표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어.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대표와 팀원만 가지고도 문제가 좀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보이면은 일단 우리는 더 부족한 부분을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거야. 아니면 지금 외부 자문으로 이러이러한 뭐 전문가분, 교수님 뭐 이런 분들하고 지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백업으로 넣어 놓으면 되게 그 든든하게 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면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뭘 보고 판단하는가?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위에 이제 5가지가 이제 주 판단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데이터, 그래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창업자의 역량. 진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뭐,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뭐 경험이나 전문성,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경력이 있느냐, 그다음 팀,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아이템이 진짜 참신한 거냐, 핵심성이 있느냐, 그래서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느냐, 신규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차별성이 있고 또 이게 남들도 쉽게 따라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진입장벽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성.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실현 가능하냐, 그다음에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 특허를 갖고 있느냐, 뭐 그리고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나 계획이 충분하냐, 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최근 들어 많이 보는 거는 이쪽입니다.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 그래서 시장이 진짜 큰 시장이냐, 뭐 작은 시장인데 이거는 뭐 다 먹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제 지원해줄 뭐 근거가 좀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커야 되고 또 특히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부합성. 이건 뭐냐 그러면 각 주간 기관마다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뽑아라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가령 뭐, 그 충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인데, 그러면 내가 티켓이 3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뭐 20개는 바이오를 뽑아야 된다는 등, 아니면은 뭐 이런 아예 구체적인 이제 티켓의 수량이 소위 말하는 티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하고 목적하고 잘 맞는 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심사위원들이 던지는 가장 큰 핵심 질문 3가지가 시장에서 꼭 이 아이템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팀이 정말 잘 실행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지원금을 진짜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어? 요 3가지가 이제 핵심 질문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심사위원들이, 누가 되느냐? 심사위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누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지를 보면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사업성보다는 아이템의 기술성이라든지 혁신성을 주로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수님들보다는 실제 창업을 하셨던 분들,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이제 엑시트 하셨던 분들, 그리고 엑시트 하셔가지고 그 개인 투자 조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A씨라고 부르는데 그런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업 아이템의 혁신성이나 기술성보다도 시장성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창업자의 역량하고 시장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 이 아이템이 진짜 클 건지, 그다음 진짜 그 돈을 많이 벌 건지 이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관사에서 그런 그 투자사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많이 위촉한 이유 자체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주간 기간마다 KPI라고 해서 달성돼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가령 10개의 창업 기업을 뽑았다 그러면 이 10개의 창업 기업이 투자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쪽 주관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심사위원분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뽑도록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사업계획서를 써놓고 투자사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사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내 돈 한 뭐 2천이나 1억이나 뭐 이렇게 넣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아이템이다.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꾸미시는 게 선정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창피하고 초창피에서 요구하는 핵심 논리가 뭐냐? 이렇게 보면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 이전이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업력 3년 이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이 시제품 제작, 그 MVP라고 하는데 이 시제품 제작이 조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검증하는 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실제 검증을 해봤더니 충분히 시장에서 워킹해. 이까지가 이제 예비 창업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창업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제품이 시제품이 시장에서 만들어서 내봤더니 실제 매출이 발생해. 그래서 이걸 더 잘 만드는, 더 고도화시켜가지고, 성장을 시킬 수 있어.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주로 아이디어 싸움을 많이 봤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고등학생들도 보면은 점차 고1이 뭐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학습 하잖아요. 창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예전에는 이 시제품 제작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수준만 됐어 됐는데 요즘은 아예 시제품까지 다 만들어진 상태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제품을 내고 어떤 데는 심지어 매출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법인도 안 됐는데 매출 이만큼 나왔어요라고 강조하는 그런 예비 창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런 시제품 제작에 대한 그 완성도 이런 것들이 예비 창업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매출 발생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고객을 지금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이 매출이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 얼만큼 더 높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문제가 명확해. 그래서 타겟 고객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이 경쟁사 대비 명확한 차별성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용 계획이 잡혀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 프로세스는 크게 이제 서류 심사하고 발표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뭐 중간에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는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류 심사하고 발표 평가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서류 서류 심사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반기 때 했던 그 창도회 같은 경우는 어, 78대 1? 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뭐, 어떤 데는 뭐, 90, 뭐, 100대 1 이렇게 되는 경쟁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그 뽑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뭐 수십 대 1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발표 평가를 갈 때는 보통 2대 1 정도, 두 배수 정도 뽑습니다. 그래서 두 배수 정도 뽑아서 실제 발표 평가에서는 그 실제 그 원하는 수량만큼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잃는 지점과 얻는 지점, 그래서 감점 요인하고 가점 요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감점 요인은 두루뭉실한 타겟 설정, 뭐 2030 모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게 이제 좀 감점 요인이고요. 그래서 고객은 명확할수록 좀 좋다. 그래서 구체적인 고객의 페르소나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 뭐그 직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 매출이나 점유율, 우린 전체 시장에 뭐 10% 먹을 거예요. 뭐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데이터를 해보니까 우리 고객이 뭐 서울 지역에 뭐 어디 지역, 강남 지역에 몇 퍼센트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뭐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몇 퍼센트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주로 초기에 타겟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정량적으로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이 없거나 경쟁사가 피상적이다.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획기적으로 생각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이런 경쟁 제품이 없어.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만들면 무조건 대박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선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경쟁사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경쟁사가 적어도 한 세 개 정도가 있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이나 비용이나 뭐 유용성에 비해서 우리께 얼마나 더 좋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현실적 일정 계획과 예산 계획. 뭐,
장비 사는데 얼마, 뭐, 인력, 뭐, 인건비 얼마, 이렇게만 하는 좀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 이것보다는 단계별로 이때는 뭐 사는데 얼마, 그 다음에 마케팅 하는데 마케팅 비용, 이거보다도 뭐, 구글에서 뭘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팜플렛 만드는데 얼마, 뭐, 이거를 알바 써서 어떻게 돌리겠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가치가 좀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시장 검증 데이터가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팀 역량과 사업이 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남성업만 막 하다가 갑자기 여성 쪽에 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안 맞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팀원들의 역량, 경력이나 뭐 그런 쪽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잘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사업 목적과의 부정합. 뭐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사업, 그다음에 주관사에서 선정하는 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업종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확한 포인트하고 진입 장벽. 남들이 못 따라하는 게 뭐 때문에 못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있으면 그게 더 가점 요인이 됩니다. 네, 사업계획서 작성 팁입니다. 일단 그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이제 뭐 위에 파란색으로 돼 있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일단 가이드라인 대비 너무 오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페이지 내외 이러면 그냥 15페이지 내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안내 문구를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되게 성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파란색 안내 문구는 다 지우고 이제 검은 글씨로 쓰고 뭐 중요한 쪽에만 이렇게 컬러를 넣는다. 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첫 장에서 나오는 일반 현황 뭐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이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뭐뭐 기술이 적용된 뭐뭐 기능의 뭐뭐 제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갖고 첫인상이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 장명봇도 제가 좀 아까처럼 이렇게 챗봇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보면은 기존의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에 이제 선정됐던 창업 아이템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아이템을 뭐 쓰게 되면은 추천해가지고 뭐 창업 아이템하고 뭐 제품명을 좀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걸 여기다 이제 좀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 어린이들의 피부에 민감성이 는 네. 그럼 그 챗봇이 추천을 요약을 해주고 아이템명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12자에서 22자 쪽에 어린이 저자극 피부 보호 스킨케어 제품 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브랜드 명식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브랜드하고 부제형 뭐 이렇게 해서 네이밍을 얘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 타겟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면 거기에 맞는 제품 브랜드명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그 일반 현황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업계획서가 요약본입니다. 제일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한 장짜리 요약본인데, 뭐한 장에서 조금 더 넘어도 되는데, 크게 두 장 이상이 넘어가지는 않으면 좋고요. 요 요약본에서 거의 승부가 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들이 하루에 이제 수십 장씩 이렇게 그 사업계획서 리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면은 전부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약본, 아까 했던 아이템명을 보고 이 요약본을 보고 어떤 선입견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단 읽기가 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미지가 되게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보고도 아, 얘가 뭘 하려고 하는 거네. 그리고 성장 전략을 보니까 시장이 꽤 크고 이건 괜찮네.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느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여기서 만들어 갖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다 써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요즘은 AI한테 요약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이걸 막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요약으로 이렇게 진짜 넣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그런 뭐잘 되는 방법, 그다음에 잘못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AI를 쓰면은 속도하고 완성도가 많이 좋아져요. 예전에 없을 때보다 지금 대부분 요즘은 안 쓴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또 기본적인 전문성도 높아지고 뭐 아이디어 확장하는 데도 좋고 객관적인 뭐 데이터를 뽑는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I를 쓰기 전후에 비교하면 AI가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AI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건 좀 위험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초안은 맡기되 핵심 수치하고 사례는 반드시 이 본인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그냥 AI한테 맡겨가지고 나온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걸러내는 뭐 그런 것들도 심사위원들 중에 서로 이제 팁도 공유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일단 AI를 활용할 때 잘못된 접근 방식을 얘기 드리면 전체를 그냥 AI한테 통째로 맡긴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주고, 야, 나 이런 아이템으로 하고 싶은데, 그냥 사업계획서 작성해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그냥 일반적인 개성 없는 그냥 그런 계획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맥락을 갖고, 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제약사항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AI한테 던져주고, AI가 만든 거를 재료로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따듬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AI가 거짓 정보, 할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거짓 정보를 되게 많이 갖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듯해요. 읽어보면 그 수치도 있고 통계도 막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근거가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AI가 가지고 온 수치나 통계 자료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를 확보하고 그걸 한번 교차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청이라든지 공신력이 있는 이런 리포트를 참고를 해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참고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춤화 없이 그대로 복붙한다. 뭐 이거는 진짜 이건 요즘은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AI로 쓴 것들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건 그냥 AI가 그냥 만들어줬네? 뚝딱 하고 나왔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없이 막연하게 질문부터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프롬프트인 걸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한테 역할도 주고, 목표도 주고, 출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제약상은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이제, 예,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줘야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야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프롬프트 짜는 것도 그냥 AI한테 맡기세요. 내가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뭐 AI한테 시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짜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짜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들을 주면 잘 짜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AI한테 다시 시키는 뭐 이런 방식을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최신 정보 부족. 지금 그 챗GPT는 보통 한 2, 3년 전 거가 이제 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 정보는 좀 없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신 정보가 제일 많이 나오는 AI를 쓴다고 하면은 퍼플렉시티를 전 추천합니다. 이 퍼플렉시티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거는 검색 기반의 AI이기 때문에 뭐 최근 1, 2년 사이에 자료를 우선 수집으로 해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찾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작성 없이 한 번에 요청한다. 이게 이제 전체를 맡긴다라고 같은 그 맥락인데 기본적으로 AI는 각 부분별로 조금씩 물어보면 훨씬 더 대답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PSST라고 하면 PSST 각 단계별로 잘라서 요청을 하시면은 훨씬 더그 품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사업 이해 없이 AI만 신뢰한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본인이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AI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명확하게 그 사업 문제점을 잘 알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AI가 썼을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 계획서 준비에 AI를 사용하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 준비, 아이디어 정리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는 AI 없이 그냥 아이디어를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실제 적어보는 거죠. 어, 이 아이디어,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이런 거고, 뭐 문제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타겟 고객은 이럴 거야. 차별점이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여러 개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AI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엔요. 그때 AI는 역할을 줍니다. 넌 지금 10년 차 컨설턴트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지원하고 싶은데, 어떤 산업 부분에 지원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고, 아이디어는 이래. 그랬을 때 네가 조금 더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한번 따듬어 줘. 뭐 이렇게 하면 AI가 이제 좀그 가이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단계별로 PSST 순서에 따라 가지고 AI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 P단계 문제인식 단계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해결책 단계를 만들어줘. 그다음 스케일업 단계를 만들어줘. 팀 이쪽은 이제 본인이 진짜 가지고 있는 그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부족한 역량이 뭔지 물어보고요. 그럼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그 팀원의 역량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가지고 실제 그런 그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같이 넣는 것. 이걸 이제 추천해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나 데이터를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같은 퍼블리시티나 그런 쪽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뭐, 코파일럿도 그렇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 수치를 모집한 다음에 실제 그 통계청 데이터라든지 리포트로 좀 교차 검증도 좀 필요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창업자가 실제로 이제 그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업자의 언어로 좀 변환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투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실제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걸 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증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AI를 심사위원이라는 역할을 주고, 네가 그러면 한번 이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줘, 뭐 평가를 해줘, 뭐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전문가나 멘토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검증을 받는 거죠. 이런 계획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사업계획서 관점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 오탈자를 검증해서 발표를 접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천 AI 도구하고 효과적인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건 이제 챗GPT, 뭐 전반적인 이제 구조 설계나 뭐 윤문 이런 거 초안 작성할 때는 챗GPT가 좋고요. 그다음에 웹 출처 기반의 조사, 뭐 보고서 요약 이런 거는 코파일럿, 그다음 최신 트렌드 검색, 뭐 이런 것들은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긴 문서를 좀 요약하거나 좀 자연스럽게 하거나 좀 이쁘게 이렇게 문장을 꾸미고 싶다. 이때는 클로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의 텍스트를 PPT로 바꾸고 싶다든지 그림화, 인포그래픽으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감마 혹은 냅킨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뭐 그래서 각각 적절한 쪽에 이제 AI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롬프팅은 크게 세 가지 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유형이. 첫째는 역할 지시형이 있고요. 이때 초안을 만들 때는 아예 이제 역할을 요 밑에 있는 것처럼 그 AI한테 당신은 10년 경력의 정부 지원 사업 심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기준에 맞춰서 뭐 제 아이템을 평가 기준에 맞도록 계획을 작성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 분해형, 이건 상세를 할 때 각 PSST 단계별로 이렇게 작성할 때 이제 다음 맥락을 바탕으로 문제 영역 섹션만 작성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형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다 만든 다음에 검증할 때, 그래서 초안을 심사위원 관점에서 평가하고 뭐 감점 요인하고 구체적 개선안을 뭐 제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I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프롬프트잉의 3요소라 그래서 맥락하고 요구 형식, 그다음 제약사항 요거를 반드시 넣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올해 예창이나 초창을 준비하시는 로드맵, 지금 현재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은 1월 달이고 지금 막 이제 공고문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아직 예창은 나오진 않았고 지금 초창이나 이제 창도패 같은 경우는 그 딥테크 쪽만 나와 있고 일반형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고사항이 나와 있진 않지만 통합 공고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작성해 놨다가 그 공고문이 나오면 그때 이제 그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좀 수정한 다음에 접수를 하는 그게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2월 말 정도까지 이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접수가 되면은 이제 3월 달 하고 4월 초까지는 이제 서류 심사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발표 평가는 3월 말부터 해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발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4월 한 중순이나 5월, 요건 이제 예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조금 더 그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협약은 뭐 5월 달에 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아마 조금 더 빨라지면 4월부터는 협약이 돼서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바로 해야 되는 필수 체크리스트는 일단 나의 업력 구간, 내가 지금 예비 창업인지 초기 창업인지, 뭐 창업 도약 패키지 단계인지, 요게 이제 명확히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전에 창업 이력이 전혀 없을 때는 쉬운데, 예전 내가 개인 사업자가 있다가 그걸 폐업하고 새로 하시는 경우,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계속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 창업으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나 지자체 어디를 지원할 거냐, 이것도 이제 좀 아니면 같이 지원할 거냐. 근데 같이 지원할 때 동시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동시 지원해놓고 되는 데만 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동시 지원하는 거는 빼고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만 하겠다. 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템을 지금은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좀 스스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고객 문제도 정리해보고 솔루션도 한번 만들어보고 핵심 기능도 한번 요약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실제 증빙 자료 그래서 팀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력서라든지 경력 증명서 뭐 특허 그래서 지금은 특허를 출원해 놓는 게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그냥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 출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첨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등록까지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특허 출원증만 해도 가점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양식을 분석해 가지고 자기가 놓고자 하는 쪽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류 작성 자체보다는 어떤 아이디어, 그다음 전략 뭐 그런 사전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비 창업과 이제 그 초기 창업의 준비 전략의 차이인데 예비 창업은 사업자 등록 이전, 그래서 폐업 후에 업종 변경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평균 한 5천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한 78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주로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시장성, 한데 최근 들어갖고는 이 MVP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프로토타입, 이게 이제 미리 보여줄 프로토타입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기능은 없더라도 디자인적으로 해서 클릭했을 때 뭐가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제 웹앱이나 뭐 그런 것들은 하고 아니면은 3D 프린터로 아예 이제 제품이 있다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검증 데이터, 설문이나 인터뷰 뭐 이런 게 이제 실제 내 아이디어를 내가 좀 검증을 해봤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실제 고객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요 관련 교육을 내가 이수했다 그러면 이것도 가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을 미리 이수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솔루션과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7천 정도 지원이 되는데 뭐 수행 기간 한 10개월. 근데 이게 그 얼마나 지원이 될지 그건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500명 정도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주로 사업화 실적이나 시장 진입, 성장성, 기술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 매출 데이터하고 성장세가 되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매출 그래프가 우상향이냐, 뭐 우하향이냐 여기에 따라 있는데 가장 이제 적절한 거 추천하는 건 우상향이 되는 그런 그래프일 경우가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초기 창업은 1년, 1,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매출 데이터가 크게 없어요. 뭐냐면 초기 1년에는 거의 없을 거고, 그럼 2년에 매출 데이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많이 뛰게 되니까 그건 좀
좋은 게 된 거고. 뭐 근데 3년에 떨어졌다. 이러면은, 조금, 왜 떨어졌지? 그러면 그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이걸 다시 만회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뭐 근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 그 다음 시장의 확대 계획, 그 다음에 실증된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했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뭐 실제 고객들이 어, 지갑을 얼마나 열었다 뭐 그런 증거가 있는 뭐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웨비나 이후에 이제 혼자 준비할 때 이제 한계점. 그러면 혼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객관적인 시각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본인께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무조건 좀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약하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리 구조가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본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한 봤던 그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NFT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그 기술에 꽂히셔갖고 NFT로 한 것만 팍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NFT보다는 더 간편한 QR로 다 되는데 굳이 NFT를 쓸까? 이런 느낌이 제가 처음 봤을 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해도 안 들으셔요. 그냥 무조건 NFT, NFT가 기술적으로 QR보다 훨씬 더그 좋기 때문에 이쪽 시장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기술적으로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거는 QR이기 때문에 시장성은 기술성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키려면 NFT가 지금 이런 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더 보강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좀 명확히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발표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그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일단 멘토링 전문가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멘토링이나 전문가 피드백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K 스타트업에 무료 컨설팅도 있고 수행 기간마다 이제 멘토링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수행 기간에 직접 이제 방문하거나 해가지고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뭐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직접 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합격 사례라든지 교육을 받는 것. 근데 지금 뭐 창업진흥원이나 이렇게 하면 온라인으로 교육도 나와 있습니다. 창업 교육. 뭐 그런 교육들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합격 그 사업계획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 이런 것들도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AI하고 전문가 조합 전략 이게 이제 AI를 네가 그 심사위원이라고 이제 역할을 주고 이걸 검토를 해보는 뭐 그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보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인프라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AI를 활용하거나 전문가한테 한번 멘토링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럼 요 나머지 이제 실전 과정인데 여기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실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혹시 뭐 그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은 총 4회차로 해서 주 1회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정부 지원 사업 이해하고 뭐 이런 그 사업계획서의 구조,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추천봇이라든지 창업 아이템명 추천봇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보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로 해서 내가 실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어보고, 이건 이제 같이 참여하신 분들끼리 이제 토론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주고요. 두 번째 주가 이제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AI를 활용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것도 이제 작성봇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기존의 그 사업계획서들을 좀 학습을 시켜가지고, 성공하는 그 합격된 사업계획서들이 요러요러한 것들을 잘 하더라. 그래서 P 단계, 뭐 S 단계, 그 단계별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만들어주는. 뭐 그래서 초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더 따듬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 3주 차에는 실제 그 MVP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AI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 노코드라고 해서 코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젠스파크라는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AI 개발자한테
여기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서 초안을 줍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서 초안을 줘서 네가 여기에 맞는 MVP를 만들어줘.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친구가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실제 발표할 때 이제 그걸 띄워놓고 클릭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목업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점검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완성본하고 대면평가용 PPT 초안까지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해갖고 제가 이제 뭐, 1시간 정도 준비했는데 조금 시간 오버돼서 지금 뭐, 9시 10분이긴 한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뭐, 채팅이나 아니면 그 마이크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